이러한 시기에 페드 통화 정책의 지금 시기죠. 굉장히 특징은 조셉 왕의 얘기를 빈다면은 그 이전에 그 지급준비금이 굉장히 희소했던 시기에는 그 페드가 마지널 코스트라고 하는 즉 한계 비용을 중심으로 해서 통화 정책을 폈다면은 이제는 마지널 리턴 한계 수익을 중심으로 하는 통화 정책이다. 이렇게 아주 간단하고 명료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요건 무슨 의미냐면은 제가 이전에 이제 QE에 대한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미국의 페드의 통화 정책에 대한 설명을 드렸을 때 보면은 이제 그 FFR이라고 해서 페드 펀드 레이트, 마켓 레이트가 그 페드가 어떤 정책 이자율을 정하면은 그 레인지 범위 내에서 이렇게 움직이게끔 단기 이자율을 정하고 그 다음에 그걸 통해서 그 금융기관에 은행에 돈들이 흘러가고 그 다음에 금융기관은 그거를 기본으로 해서 이자율을 정하고 이런 거를 우리가 한번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언제였냐면은 그야말로 이 지급준비금이 굉장히 작았을 때 지금보다 한 250분의 1밖에 안 됐던 그런 수준의 시기에서는 이게 잘 먹혀 들어갔어요. 그래서 우리가 제가 많이 강조를 했었죠. 근데 이때 중요한 건 페드 펀드 레이트인데 이건 뭐냐면 페드 은행 간에 서로 이렇게 자금을 빌려주고 빌리고 하는 그런 시장인데 요게 바로 저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마지널 코스트라는 거죠. 한계 비용, 경제적 용어인데요. 그 돈을 빌리는데 필요한 비용이라는 거죠. 요걸 통해서 누구나 은행들은 그 자기의 그 금리를 정하는 요 기준이 됐었는데요. 지금은 뭐냐면은 이 페드 펀드 마켓이 제가 말씀드렸을 때 좀비 마켓이라고 한번 표현을 했던 적이 있는데요. 뭐냐면은 예전에는 페드 펀드 마켓이 정말 미국 국내 은행끼리 서로 돈을 빌려주는 건데 이제는 미국 국내 은행끼리 거기에서 돈을 빌려주지 않는다 그랬죠. 오히려 외국계 은행하고 미국의 그 다른 GSE라는 그 미국의 그 뭐라 해야 되나요? 주택 자금을 주로 이제 관리하는 그 은행들하고 서로 이렇게 돈을 연결해주는 그런 통로 역할만 하지 실제 미국 은행 간끼리의 돈을 빌려주는 역할은 못한다는 말씀드렸을 때 왜냐? 워낙 어마어마한 지급준비금이 지금 시중에 또 은행들이 갖고 있고 그 다음에 은행들이 지급준비금에서 받을 수 있는 금리는 0.15%예요. 벌써 이게 금리 차이가 꽤 나죠. 0.15%인데 현재 페드 펀드 레이트는 대략 요거보단 작아요. 그러니까 뭐 0.05에서 0.15% 요 사이라고 했는데 0.10 이렇게 되죠. 그럼 여기에서 빌려줄 은행들은 없죠. 왜냐면은 자기는 페드의 지급준비금 계좌에 맡기면 0.15%를 벌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이제 일종의 한계 수익이라는 거죠. 뭐냐면은 요거 밑으로는 나는 은행들은 저 대출 안 하겠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요런 굉장히 큰 특징이 있었는데 요거를 아주 간단 명료하게 조셉 왕은 페드 통화 정책이 마지널 코스트 위주에서 마지널 리턴 위주로 바뀌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럼 바젤 3 이제 요런 거와 함께 방금 전에 이제 설명드렸던 바젤 3의 그거를 같이 한번 보면요. 바젤 3의 기본적인 목표는 그거였어요. 2008년에 금융위기가 일단 레포 시장으로부터 시작됐고 그리고 레포 시장을 잘 들여다보니까 이거 단기 자금을 조달하는 데에서 큰 문제가 생겼던 거예요. 이 단기 자금 조달 원천을 레포 시장에 대한 의존도를 많이 줄여나가는 게 필요하겠다 뭐 그런 식으로 판단했겠죠. 그래서 그 결과 실제 단기 자금을 실제 공급하는 페더럴 펀드 마켓하고 MMF 주로 그 도구들이죠. 여기에서 은행들의 그 자금 조달의 비중이 점점 감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가 요겁니다. 요게 보면은 파란 게 BOA 뱅크 오브 아메리카고요. 녹색이 시티은행, 그 다음에 오렌지색이 JP 모건이고 까만 게 웰스파고인데요. 요게 대략 한
네, 2000 요게 4년부터 시작해서 여기 2008년 그리고 여기 현재쯤인데요. 대략 한 그 단기 자금 시장에서 각 은행들이 자기 자금을 조달한 그 퍼센트 비율을 나타냅니다. 보면은 대략 전체 평균 한 30% 정도에서 있다가 2008년 이후에 꾸준히 줄어드는 거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대략 한 10%대로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 이야기 뭐냐?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은 은행의 대체대조표가 이렇게 되는데 단기 시장, 단기 자금 시장에서 한 게 뭐 10이고 그 다음에 뭐 그 자금 조달한 게요. 그 다음에 소매금융에서 자금 조달한 게 90이다. 그러면 은행의 입장에서 뭐냐면은 페드가 정책금리를 올린다 하더라도 이쪽에 자금 조달하는 시장에서 금리를 올릴 이유가 별로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 소매금융 쪽은 금리가 조금 올라가고 조금 내려가는 거에 거의 영향을 안 받는 그런 돈들이기 때문이다. 이런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뭐 요거는 우리 많이 봤죠. 그 소매 예금이 급증하는데 이게 10만 불 아래 미만의 그 계좌 규모들의 예금이 얼마나 급증했냐면요. 1조 2천억에서 3조 6천억이니까 대략 2.4조 2조 4천억 달러나 늘어나는 거 우리가 여기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게 본격적으로 조셉 왕의 이제 얘기인데요. 이러한 이제 시장 상황이 이렇게 변했는데 그렇다면 과연 페드가 지금은 이제 테이퍼링이지만 향후에는 정책금리 인상이라는 이런 그 도구를 갖고 나올 텐데 그렇게 되면 현재 시장은 어떻게 될 것이냐. 많은 사람들이 예측하는 것은 인플레이션을 억제할 것이다. 물가 상승에 굉장히 큰 그 감소제 역할을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조셉 왕은 아니다. 지금 현재 변화된 환경, 은행에 자금을 조달하는 원천이 바뀌었고 그 다음에 페드의 역할이 이전과 많이 그런 전체 환경이 바뀌었기 때문에 자금 조달 측면에서 보면은 이전에 덜 민감한 소매예금으로 충당했기 때문에 은행은 오히려 이것은 은행 수익을 증가하는 요인이 될 것이다. 그리고 예금 금리는 불변하고 대출 금리는 상승하는 이런 게 될 것이다. 그리고 실제 JP 모건에서 지난번 3분기에 발간한 최근 보고서가 있는데 거기서 보면은 정책금리가 1% 상승한다. 그러면 이 JP 모건 은행에 어느 정도 수익이 나올 것인가 그거를 쭉 분석한 게 있는데 대략 60억 달러 어마어마한 수익이 생기죠. 은행 하나에 물론 은행이 크긴 크지만 어마어마한 수익이 생긴다는 거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일이 그 이자율이 상승을 정책금리를 올렸어요. 그러면은 다른 그거에 관련된 다른 것 이자율도 덩달아 당연히 오르겠죠. 그래서 대표적인 게 미국 국채 트레저리 이것도 같이 올라가겠죠. 그 다음에 MBS 이거 뭐 당연히 MBS는 미국 국채를 굉장히 많이 쫓아가는 거기 때문에 얘도 당연히 많이 올라갈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 국채 수익률이 올라간다는 얘기는 뭐냐면 가격이 채권의 가격이 떨어진다는 거죠. 그러면 이때 은행이 어떻게 하냐? 이거는 또 마찬가지로 JPM 제가 보고서를 인용하는데 JP 모건이 제일 큰 은행이니까요. 이 JP 모건의 이제 이 최근 보고서를 하면서 여러 가지 질의응답이 있었는데 이제 제이미 디몬이라고 그러죠. 그 JP 모건 회장인데요. 막 물어봐요. 그 이제 질의자가 막 물어보니까 저 만약에 국채 수익률이 올라가면은 국채 얼마나 살 거예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때 이제 물어본 게 뭐 3% 이상 국채 수익률이 10년물이 지금 대략 한 1.5%예요. 어제 뭐 1.45% 뭐 이 정도였다 그러는데 1.5% 정도인데 대략 한 3% 정도 올라가면은 JP 모건은 얼마 정도 추가로 매입할 거예요. 그러니까 JP 모건에서 하는
2천억 달러요. 이렇게 딱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많이 이제 사겠죠. 이런 이제 얘기들이 지금 미국의 은행가에서는 벌어지고 있습니다. 과거 데이터를 한번 직접 보면요, 2016년부터 정책금리를 이렇게 올려서 정책금리 수준이 지금하고 뭐 거의 뭐 대동소이한데요. 2.5%까지 올렸어요. 이게 그 IORB라고 하죠. Interest on Reserve Balance. 이제는 초과 지급금 얘기 안 한다는 거, 제가 지난번 그 영상에서 이제 초과 지급 준비금 지급 준비율이 0%로 됐기 때문에 이제 초과 지급금 이런 용어 자체가 없어졌죠. 그래서 이게 2.5%까지 올랐습니다. 그런데 그때 보면은 예금금리 있죠. 이게 파란색 예금금리인데 조금 올라가죠. 한 2bps 정도밖에 안 올라갑니다. 네, 이때 이게 뭐 은행들이 원래 돈 벌려고 하는 사람들인데 좀 심각하죠. 어쨌든 이런 과거 사례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도 이런 게 또 동일하게 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과거는 아주 먼 과거가 아니라 지금하고 굉장히 비슷한 그 환경의 과거예요. 2016년이니까 한 5년 전 얘기니까요. 그래서 이런 게 이제 은행이 앞으로 이렇게 대응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 이걸 뭐 얘기한다면은 지급준비금이 굉장히 폭증하면서 단기 자금시장, 즉 MMF 같은 데에 또는 페더럴 펀드 마켓의 의존성이 굉장히 떨어졌고, 그 다음에 따라서 이거는 정책 이자율, 정책금리하고 예금금리의 디커플링이 굉장히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2016년부터 19년이 보여준 바처럼요. 그 다음에 이런 결과 어떤 일이 생기느냐, 아마 더 많은 대출로 은행이 이제는 지금 보면은 인플레이션이 올라가는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수요가 굉장히 이제 늘어났는데 공급이 제때 받쳐주지 못하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공급을 제대로 한다는 거는 실제 생산 쪽에서 해줘야 되는데, 생산 쪽에서 하려면은 그동안 투자 못하고 있었던 것들 다시 투자해야 되고 하면서 대출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늘어나지 않을까, 이런 전망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대출 비용 증가, 즉 금리 상승에 의해서 대출 비용이 증가하고, 그래서 경기가 하락하는 요인이 있고, 그 다음에 오히려 지금 같은 상황에서 굉장히 경기가 안 좋아졌다, 지금 이제 어느 정도 회복하고 더 치고 나가는 이런 상황에서는 은행 대출이 증가하고 있는 이 두 가지 이제 상반된 요인이 있는데, 이게 지금 이건 예측하는 거니까요. 기존의 경제학에서는 이쪽이 항상 클 것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던 거죠. 그런데 조셉 왕은 이번에는 오히려 은행 대출 증가가 대출 비용 증가에 의한 감소분을 상회하고도 남을 수 있지 않나,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또 QE13년의 경험을 우리가 보니까 금리 인하 정책이 실제 경기 상승에 큰 도움을 못 줬다는 거 우리가 알 수 있죠. 이게 케인즈 말인데요. 푸싱 오너 스트링인데 줄로 이렇게 뭔가를 물체를 묶었어요. 그 다음에 얘를 당기면 잘 당겨지죠. 근데 줄을 이렇게 밀어요. 그러면 얘가 밀려지진 않죠. 요런 줄을 미는 거를 이자율 하락에 이렇게 비교를 했는데요. 어쨌든 금리 정책이 실제 경기를 살리고 죽이는 데는 큰 역할은 하지 못한 이런 이제 반례로부터 이번에는 금리 인상의 효과가 굉장히 다른 영향을 가지고 올 것이다,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금리 상승의 또 여러 가지 효과들을
그 조세방은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요 밑에 파란 게 11월 5일에 그 일드 커브입니다. 일드 커브라는 건 뭐냐면은 만기별로 이자율을 쭉 그린 거예요. 이게 1M은 한 달짜리, 두 달짜리 이렇게 된 거고 1년, 2년 이렇게 되는데 현재 보면은 대체적으로 만기가 길수록 이자율이 높은 이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제 어떻게 됐냐면은 은행의 입장에서는 자기 자산을 운용할 때 은행의 입장에서는 만기가 너무 짧은 것보다도 좀 어느 정도 이상 긴 거를 원하겠죠. 그래야지 좀 그 자산 쪽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짧은 것도 있고 긴 것도 있고 한데 은행에서의 은행의 역할이 보면은 이제 이런 MBS 같은 경우도 사고 하는데 MBS 같은 경우 보통 20년, 30년 이렇게 가잖아요. 그러면 그거에 맞춰서 저쪽도 그 국채도 굉장히 장기 것도 들고 있을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이만큼 정책 금리가 지금 뭐 거의 0%인데요. 2% 이상 상승했다. 그랬을 때 이게 그 시장에 금리 시장에 미치는 일드 커브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냐? 여기도 이만큼 올라가는 게 아니라 굉장히 좀 평평하게 된다. 그 일드 커브가 굉장히 이렇게 평평하게 되는 그런 효과를 갖고 올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뭐 이제 마지막으로 또 이런 이건 제가 이제 더 곁들여 놓은 것인데요. 이건 뭐냐면은 은행뿐만 아니라 이 경제 플레이어들은 정말 다양한 뭐 회사도 있고 다양한 사람들인데 이 중에 이제 또 굉장히 또 의미 있는 그런 이제 플레이어 중에 하나가 뭐냐면 투자하는 펀드라고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데인데요. 그 중에서도 어떤 펀드가 있냐면요. 리스크 패러티를 주 전략으로 쓰는 펀드들이 있습니다. 리스크 패러티라는 게 뭐냐면 뭐 말이 굉장히 어렵게 얘기가 나왔는데요. 요거에 뭐 나름 선구자가 우리 이제 많이 아시는 레이 달리오라는 분이죠. 요 분이 이런 걸 주장했는데요. 그 기본적인 내용은 주식 뭐 보통 이렇게 하더라고요. 주식 40%, 그다음에 채권 60%뭐 이런 식으로 나눠서 자산 분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끊임없이 이 리밸런싱을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주가가 굉장히 오르고 채권은 떨어져 있다. 그런 상태다. 그러면 처음에는 뭐 예를 들어 100억이 있다. 그러면 주식에 40억, 그다음에 채권에 60억 이렇게 이제 한다는 거죠. 그런데 주가가 굉장히 올랐어요. 그래서 주식 쪽은 보니까 지금 이게 뭐 80억이 됐어요. 근데 채권은 별로 안 올라서 100억이 됐어요. 그러면 금액이 이전에는 40% 즉 4대 6이었는데 지금은 8대 80대 100이니까 4대 5가 됐잖아요. 그러면 이쪽을 좀 채권을 좀 늘려야 되죠.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주식 팔고 채권을 사는 거죠. 근데 이런 일들이 언제 생기느냐? 채권 수익률이 올라갔을 때 생기죠. 채권 수익률이 올라갔다는 거면 채권이 싸졌다는 거죠. 그럼 이렇게 됐을 때 결국에 보통 이런 펀드들은 레버리지도 많이 쓰기 때문에 자금 남는 거는 별로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보통 주식을 팔고 그 매각 대금으로 채권을 사는 이런 일들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럼 결국에 뭐 이건 뭐 누구나 뭐 다 많이 아시는 얘기인데 한 번 더 제가 강조해봤습니다. 이 이자율 상승이라는 거, 정책금리 인상이라는 것이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 대한 걸 한번 전반적으로 살펴보기 위해서 요거 마지막 얘기를 더 첨가했고요. 이렇게 이제 전체적인 그림을 보면은 변화되는 환경 하에서 즉 바젤 3라든지 그 다음에 또 금융 위기 이후에 어마어마한 QE가 들어와 있고 그 다음에 또 QE뿐만 아니라 최근 팬데믹으로 인해서 어마어마한 재정 지출 그거로 인한 소매 예금이 아주 급격하게 증가한 이런 상황 하에서 그 다음에 이자율이 굉장히 정책 이자율이
낮은 상황에서 이자율의 정책금리 인상은 반드시 우리가 그냥 늘 을에 습관적으로 생각하는 저걸 올릴 건다. 그 인플레이션을 내릴 것이다. 그 물가 상승을 억제할 것이다. 무조건 이렇게 된다는 것은 아니라는 거. 혹시 여러분들 투자를 하실 때나 그냥 이렇게 무조건 이렇게 된다. 누구누구가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아니라 또 다른 방향에서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거, 이런 거 우리가 한번 체크해 볼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뭐 하나 더 말씀드린다면은 요거 관련 아까 재밌는 얘기를 했잖아요. 그 JP모건에서 이자율이 1% 올라갈 때 그 자기네 수익은 60억 달러씩 들어온다. 올라간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이것도 아마 미국의 은행주를 좀 살펴보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이번 영상을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네, 여기까지 대답